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한반도의 군사 대치 상황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평화로 가는 길을 모색해보려는 한반도 신무기 대백과입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1950년 북한의 침공으로 시작된 한국전쟁 발발 73년입니다. 오늘은 다시 돌아보는 한국전쟁으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1950년 북한이 불시에 남한을 공격했는데 그 당시 북한이 가장 우세했던 전력은 무엇이었던가? 1950년 당시 북한군은 소련군과 중국 공산당 팔로군 출신으로 실전 경험이 풍부했던 장교들이 많았고 병력도 20만 명에 육박해 9만 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던 한국군보다 병력면에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투기와 전차, 포병 전력의 격차가 워낙 컸다는 것임. 당시 한국군에는 단 1대의 전투기도 없었지만 북한군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 공군의 주력 전투기였던 YAK-9 전투기, IL-10 공격기들이 무려 200여 대나 있어 한국 공군의 일방적인 폭격을 퍼부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군은 242대에 달하는 T-3485 전차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전차는 제2차 세계대전 독일의 기갑군단을 무너뜨린 것으로 평가받는 걸작 전차로 공격력과 방어력, 기동력의 3박자를 고루 갖춘 전차였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 미군 선발대로 투입된 제24보병사단 예하의 스미스대대를 경기도 오산에서 박살냈던 것이 바로 이 T-3485 전차였는데 당시 미군은 무적이라고 믿고 있었던 바주카 대전차 로켓을 여러 발 맞고도 멀쩡하게 돌격하는 T-3485 전차를 보고 패닉에 빠졌었습니다. 포병 전력도 당시 한국군을 괴롭혔던 북한 절대 우위 분야였습니다. 당시 한국군은 105mm 곡사포 91문이 전부였지만 북한은 일선 부대에 76.2mm 야포가 대량으로 배치돼 있었고 4단급 포병 무기로 122mm 곡사포까지 550문이 넘는 포병 전력을 보유했습니다. 현대전에서 강력한 포병과 전차 그리고 전투기와 공격기 전력은 공세 작전을 벌이는데 가장 핵심적인 자산인데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은 이 모든 전력이 한국군을 압도하는 군대였고 김일성은 이 같은 전력 차이를 알았기 때문에 일주일이면 부산을 점령할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똑같이 시작됐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6.25 전쟁 종전 70년이 넘은 지금 북한군은 거의 발전을 하지 못했지만 한국군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걸맞은 군사력 강화를 이룩해 이제는 한국군이 북한군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이 거의 모든 학자와 언론 매체들의 평가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1980년대부터 사실상 군사력 현대화를 포기했습니다. 지금도 전차나 장갑차, 야포의 숫자는 북한이 훨씬 많지만 전차는 1950년대 기술로 1960년대에 대량 배치됐던 T-62 계열이 주력이고 장갑차 역시 1960년대 초반에 배치된 중국 63식 장갑차를 복제한 승리호나 신흥호가 주력이기 때문에 북한군 기갑부대를 보고 있으면 마치 냉전 시절에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병 전력은 6.25 전쟁 때 사용하던 야포가 여전히 최일선 장비로 운용되고 있고 최근 10여 년 사이 방사포 전력이 급격히 현대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주력은 구형 곡사포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한국군은 전쟁이 발발하면 1시간 내에 북한 장사정포를 모두 전멸시키고 단숨에 반격으로 전환해 평양까지 진격할 수 있을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쟁이라는 것은 신형 무기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손쉽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한국군이 특수부대에 지급하고 있는 독일제 명품 HK416 돌격소총이나 북한군 노농저기군 대원 손에 쥐어진 구닥다리 56식 소총이나 일단 사람이 맞으면 죽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한국군의 최신형 K9 자주포나 북한의 구형 D20 곡사포나 사거리와 발사속도, 명중률 정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포든 일단 뭔가에 맞으면 죽거나 다치고 파괴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제2차 한국전쟁이 발발한다면 북한은 수적으로 우위에 있는 포병 전력으로 한국군의 반격 작전 능력을 우선 제압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탄도미사일이나 방사포, 곡사포 등이 모두 동원돼 엄청난 규모의 화력전이 이루어질 것이고 한국이 자랑하는 F-35 전투기나 K2 전차 같은 최첨단 무기들은 전쟁 발발 후 일주일 이상 살아남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쟁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고 양측 모두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잃을 것이 매우 많은 한국은 개전 초기 북한의 대규모 화력 투사를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하면 지금의 휴전선 일대에서 전선이 교착된 상태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루한 소모전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들여다보면 제2차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 짐작이 가능한지는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만 해도 우크라이나가 3일 이상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나라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국력 차이가 너무나 압도적이었고
우크라이나는 소련 붕괴 이후 30년 넘게 군사력 현대화를 포기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첨단 무기로 무장한 러시아의 20만 대군을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과 달리 우크라이나는 1년 반 가까이 전쟁을 끌고 있고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하고 러시아가 수비를 하는 상황으로 전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반드시 나라를 지키겠다는 우크라이나인들의 무서운 정신력과 장기 소모전을 뒷받침해준 서방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있었습니다. 제2차 한국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은 수도권 전역은 물론 한국의 군수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경남 창원과 구미 일대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임. 부산과 진해, 광양 같은 전시 증원 물자 반입 항구, 각 공군기지도 우선 공격 대상임. 우크라이나 개전 초기 러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북한은 한국의 전쟁 지속 능력을 조기에 파괴하기 위해 압도적인 화력을 퍼부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무기체계의 정밀도 부족과 목표물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수집 능력 부족합니다. 그리고 넓어도 너무 넓었던 우크라이나 국토의 특성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군수산업 능력을 완전히 파괴하는 데 실패했지만 북한은 한국은 주요 군수공장과 탄약창이 어디 있는지 훤히 꿰뚫고 있고 한국은 한국의 영토는 우크라이나와 달리 좁아도 너무 좁아서 북한의 일제 공격이 날아오면 큰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예전에 한국형 아이언돔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한국이 지금 당장 이스라엘에서 대량의 아이언돔을 구매해 북한의 개전 초 화력 투사를 모두 막아내고 곧바로 반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 개전 초 핵심 군사력과 자체 군수산업시설이 초토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장기전, 소모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2차 한국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이 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도 한국군은 북한에 T-3485 전차와 YAK-9 전투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역시 전차와 전투기를 한국에게 주면 호전적인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 통일을 외치며 사태를 확대시킬 것을 우려해 한국군에게 중장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군의 방심과 미국의 확전 방지라는 정치적 오판이 한국전쟁을 키운 것처럼 한국이 제2차 한국전쟁을 확실하게 막기 위해서는 개전 초 북한이 휘두를 히든카드, 즉 대구경 방사포 전력과 전술탄도 미사일 전력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전력을 구축해 놓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긴급 소요 제기를 통해 아이언돔 요격 시스템을 이스라엘에서 도입해야 하고 이를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에 대량으로 배치해 북한의 로켓탄과 전술탄도 미사일을 최대한 많이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합니다. 한국이 북한의 방사포, 전술탄도탄과 같은 비대칭 무기를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북한은 전쟁을 결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전 초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 예비 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상비군 전력에는 투자를 많이 하는데 예비군 전력은 거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비군과 예비군 사이의 전력 격차가 큽니다. 특히 예비용 전차, 자주포, 전투기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장비 비축을 서두르지 않으면 전쟁 발발 시 큰 낭패를 겪게 될 것입니다. 탄약을 대규모로 비축하는 것도 중요한데 탄약은 소모성 물자고 저장 가능한 수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대규모로 만들어 비축할 수 없음. 그래서 유사시 탄약 등의 물자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동맹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놔야 하는 것이고 한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이를테면 미국과 일본, 나토와의 군사적 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또한 현지 언론은 북한은 매년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 시기가 되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맞대응 성격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며 자존심 대결 구도를 만들어 왔는데 이번에도 한미연합훈련 시작 이틀 만에 김정은이 직접 현지 지도에 나선 군사훈련을 연이어 실시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정은이 보병부대 훈련을 또한 한국의 서울을 타격하는 장거리 포병 구분대 훈련을 시찰했습니다. 훈련에서는 헬기를 이용해 공중에서 침투하는 모습과 현대화된 장구류를 착용한 북한 보병부대들의 모습이 공개됐는데 일반인들이 봐서는 모르는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장면들이 그렇게 많았다고요? 일단 훈련을 보면 보병부대들이 나와서 헬기를 타고 공중강습도 하고 소총 사격도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보병 장구류들이 집중적으로 부각됐는데 인상적인 것은 신형 방탄 헬멧과 신형 전투복 그리고 전술조끼와 같은 개인 장구류들이었습니다. 이날 북한군 병사들이 들고 있던 총기는 소련의 AK-74 돌격소총을 북한이 생산한 88식 보총의 개량형인데 기존의 88식 보총과 달리 개머리판과 총열덮개가 개량형으로 교체돼 있었고 사격할 때 반동을 줄여주는 컴펜세이터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이 특이했습니다. 장병들은 이 총을 들고 신형 전투복과 방탄조끼, 팔꿈치와 무릎 보호대까지 착용했고 렉 홀스터라고 허리와 허벅지 쪽에 차는 권총집도 차고 있었음 굉장히 그럴싸한 구성이었습니다. 북한 군인들의 이 같은 구성은 누가 봐도 미군이나 한국군을 흉내낸 것이었습니다.
일단 장령들이 입고 있는 디지털 픽셀의 전투복은 한국군의 화강암 패턴 전투복을 모방한 것이고, 병사들이 입고 있던 전투복은 미군 현용 전투복인 멀티캠 패턴을 베낀 것입니다. 방탄복을 겸하는 전술조끼도 몰리 시스템, 즉 용도에 따라 스트랩을 조절해 탄창 주머니나 권총집, 구구팩이나 무전기를 끼워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을 흉내는 냈는데, 말 그대로 흉내만 냈을 뿐 조끼 앞부분에 천으로 된 탄창집을 박음질에 넣어서 서방 선진국의 방탄복의 모습만 흉내냈을 뿐 기능은 따라하지 못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착용법도 틀렸습니다. 방탄복은 주요 내장기관이 몰려있는 상체의 중심부를 보호하도록 최대한 쇄골 쪽으로 올려 입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입으면 배 부분이 튀어나와서 멋이 없습니다. 물론 매일 실전을 겪는 미군이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장병들은 멋보다는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제대로 착용하지만 북한군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이 밖에도 탄창 용량을 늘리기 위한 헬리컬 탄창도 어김없이 등장했는데, 이 헬리컬 탄창은 30발짜리 용량의 88씩 보총을 75발에서 100발까지 늘려주는 방식이지만, 태엽 감듯이 나선형으로 탄알이 장전돼 있기 때문에 기능 고장이 많고 탄창 교환에 들어가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려서 쓰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려고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헬리컬 탄창을 계속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헬기를 타고 한국군 초소를 기습하는 사진들도 그냥 보여주기용이었습니다. 헬기 레페라는 자세도 엉망이었고, 초소를 향해 사격 자세를 취하며 접근하는 것도 보기에는 멋있지만 전술적으로 보면 초소의 기관총 일제 사격에 한 번에 전멸하기 딱 좋은 대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돌격할 때 인공기를 들고 달려가는 사진이 있었는데, 이것은 초소에 있는 기관총 사수에게 나 여기 있으니 죽여달라 달려드는 꼴입니다. 가장 가관은 김정은이 88씩 보총을 들고 사격 자세를 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해당 총기가 컴펜세이터를 장착해 반동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소총 반동을 잡기 위한 기본적인 파지법과 견착법부터가 틀렸습니다. AK-74 계열은 상하 반동이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오른손은 권총 손잡이를, 왼손은 총열 덮개 부분을 감싸듯 단단하게 쥐고 개머리판은 어깨 안쪽으로 단단히 견착해야 하는데, 김정은은 탄창 부분을 잡고 견착도 대충 했습니다. 아마 살이 찌고 가죽 좁기 때문에 불편해서 견착을 엉망으로 한 것 같은데, 왼손 파지를 놓고 보면 사격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자주포는 일반적인 자주포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차체 후방에 출입문이 없습니다. 이는 이 자주포가 전차 차체를 급하게 전용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주포에 후방 출입문이 없는 경우 승무원들의 승하차가 매우 어렵고, 포탄을 적재할 때 40kg에 육박하는 무거운 포탄과 장약통을 들어서 포탑에 있는 해치로 밀어 넣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황당한 설계는 다른 나라의 자주포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 이 자주포에서는 화포를 방열, 즉 표적 방향으로 정렬할 때 그 기준점을 잡는 수단인 방향 포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내부에 장착된 위성항법 장치와 관성항법 장치에 의존해 신속하게 방열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채택한 것 같은데, 유사시 이러한 전자장비가 망가지면 방열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북한은 앞으로도 열병식이나 군사훈련 보도를 통해 이런 재래식 무기 현대화 치적을 계속해서 선전할 것입니다. 그 선전용 장비들을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돈을 써야 할 텐데, 차라리 그 돈으로 옥수수나 쌀을 사서 인민들 배를 채워주면 쓸데없는 물건 만들어서 선전할 때보다 더 좋은 정치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